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공기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달 연속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순매수했고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험한 시도를 하면 전멸할 수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지휘부 타격도 가능한 이지스함 진수식에서 해양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지인에게 마약 성분의 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쳐 6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약품을 너무 많이 탄 나머지 피해자가 다음 날까지 약기운이 이어져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심한 냄새와 발암물질 검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 증정용 가방에 대한 조사 결과 상당량의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친윤계 의원이 혹세무민이라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자 이 대표가 대통령을 잘못 보조한 게 드러났다고 맞받는 등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은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미국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 저압부가 제5호 태풍 송더로 발달해 주말쯤 제주 남쪽 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내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최고 2.5% 수준으로 올랐고 결국 한국 기준금리 2.25%보다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또 예고하면서도 물가에 따라 그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나스닥은 단숨에 4%나 급등했죠. 사실 미 연준의 말 한마디로 국제시장은 요동을 치죠. 연준은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는 피하는 역대급 신의 한 수를 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먼저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은 예상대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지난달 이어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75%에서 2.50%로 상승해 한국 기준금리 2.25%보다 높아졌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at is a decision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we get between now and then. 하지만 언젠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고 말해 물가 통계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Has called a softish landing. So there is a path, not to say it's going to be easy, but that is what they are attempting to do. 뉴욕 증시는 예상됐던 금리 인상 폭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파월 의장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며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도 부양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2.5%, 우리나라 2.25%. 우리보다 0.25%포인트가 더 높죠. 그동안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최홍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장 우려하는 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겁니다. 우리만 해도 예금이나 적금 이자 1%라도 더 주는 은행 있으면 그렇죠. 글로 옮겨가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이자를 더 준다고 하면 계속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외국 자금,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수입해서 오는 제품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딱 3번 있었는데요. 예, 그래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6년 6월부터 2001년 2월이 처음인데요. 이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닷컴 버블, 어마어마했던 예, 그 닷컴 예. 버블이 붕괴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이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미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인데요. 굉장히 과열돼 있다가 네. 이제 조금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때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럼 그때 어땠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볼까요? 우려가 무색하게도 3번 모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168억, 그리고 168억 달러, 304억 달러, 403억 달러 오히려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단순히 금리라는 어떤 금리 역전이라는 하나의 변수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이거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미국 연준회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선반영이라고 하죠. 오늘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예고가 됐던 거고 따라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는 것도 사실 이미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0.8%포인트 오른 2,43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2,400선을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더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려 17원이나 하락하면서 1,296.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00원대 환율을 본 게 언젠가요? 24일 만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더 금리를 높게 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밟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보면요.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결정할 때 이미 어젯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고려를 해서 한 결정이었거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를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네, 따라서 지금부터는 0.5%포인트씩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보다는 필요하다면 0.25%포인트씩 두어 번, 연말까지 두어 번 더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경제부 최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장 높은 시위로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윤 정부 탓으로 또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선제 타격 등을 겨냥해서는 위험한 시도에 나서면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인공기를 펼쳐 모인 항공 6전병이 낙하산을 타고 행사장으로 내려옵니다. 편대를 이뤄 등장한 고객이들은 화려한 불꽃을 내뿜으며 상공을 가로지르고 수만 발의 폭죽이 터집니다. 북한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로 매년 정전협정 체결일에 여는 전승절 행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초강경 대남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과 삼축 체계 등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선전 매체 등을 통해서만 했던 대남 비난전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칭 없이 실명만 거론하며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는 북한이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위협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한 차세대 이지스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죠.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협 발언이 알려지고 약 3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북한군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탑재한 8,200톤급 정조대왕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강력한 해양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 군도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도 삼축 체계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군은 또 다음 달 22일부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야외 실기동으로 실시하고 남북 관계를 고려해 폐쇄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마차진 사격장에서 대공훈련을 재개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한중 간의 허니문은 이제 끝난 듯합니다. 2달 정도 우리 새 정부를 관망하던 중국이 근래 자국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부쩍 요구사항이 많아졌거든요. 미국이 제안한 칩4에 가입하지 말라더니 이번엔 사드 3부를 지키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정부가 약속했다고 해도 국가 간 합의였다 이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我想再次强调，任何国家，不论哪个党执政，不论对内有何政治需要，其对外政策都应保持基本的连续性、稳定性。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드 3불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밝힌 입장인데 중국은 이를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도 사드 3불은 상호 신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교체 후에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대만과 함께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 참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 3불과 칩4는 우리나라 내정 사안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연계된 사안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 이례적으로 아주 긴 시간 공을 들여서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죠. 상응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경진 외교안보 팀장과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은 뭐 사설이나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남측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당 중앙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 원칙을 강조했었죠. 정 비서동지께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오늘 연설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하면서 이 메시지에다가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직함은 그냥 생략하고 이름만을 불렀어요. 맞습니다. 연설문 보면은 전체 A4 용지 9장인데요. 이 중에 미국을 겨냥한 내용이 1장이고 이어서 한국을 저격했는데 2장 분량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함은 생략을 했고요. 이름만 총 3번 등장합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난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없었고요. 그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어서 윤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핵심이 우리를 향해 위험한 시도를 하면 전멸할 것 이거였습니다. 네. 그 위험한 시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에 나선다면 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간접적으로지만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사시에 자신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설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군사 행보 그리고 안보 태세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네, 꼼꼼하게 짚었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제 타격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안보 태세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에서 출발한 전전긍긍 몰골이라고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던 한국형 삼축 체계를 언급하면서는 그 무슨 개념이냐고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 천방지축으로 날뛴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손가락질 조심하라는 식의 각도 세웠던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한국을 향해서 A4용지 2장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총 18개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요. 윤석열 정부를 가장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정권이라면서 이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숙고하고 우리를 걸고 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도마 위, 가장 큰 위험과 같은 이 표현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을 포함한 이 간접적 비난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이면 이제 북한과는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거친 표현은 사용했지만 아직은 남북 간, 북미 간 관계에 여지를 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둘 다 준비하라는 언급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 점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 그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 팀장 고맙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또 부딪혔습니다. 검사 시절 나쁜 버릇이 나온다. 안 좋은 직업병이다 하며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감정 싸움도 이어졌죠. 박범계 의원과의 리턴 매치도 기대가 됐었지만 설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를 법적 근거도 내규도 없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의뢰받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설전이 격해지자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설명해보라 하는데 왜 설명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한 장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 장관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부담이 커진 것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2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던 과거와 달리 더 견제하기 유리한 여건이라며 한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인사검증이 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국회에서 상당히 인사검증에 대한 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MBN 뉴스 우중환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루된 수조 원대 외화 송금 사건이 금융계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신한 우리은행에서만 무려 4조 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은행들에서도 의심되는 규모를 합치면 7조 원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은행에서 일어난 수조 원대의 이상 해외 송금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나온 거액이 수상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넘어간 건데 우리와 신한 두 은행을 통해 넘어간 돈만 4조 1천억 원으로 확인되고 다른 은행까지 합치면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들 자금에 여러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 은행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고 최근에 문제점이 확인이 돼서 검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국정원 쪽에서도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쳐다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이 금감원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며 전체 모습을 밝히고 책임자의 일벌백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모든 은행에 대해 이상 외화 송금이 있었는지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받아 추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죽음은 이번이 4번째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문스러운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엄중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그제 수원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김혜경 씨 최측근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은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은 피의자 전환 등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이 숨졌고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지 열흘 뒤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 씨의 유가족은 질병 사망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연관된 의혹으로 숨진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 짓겠다는 경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귀금속 가게에 진열된 팔찌를 훔친 여성이 붙잡혔는데 한 가게에서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태연하게 일을 저질렀죠.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귀금속 가게로 들어옵니다. 다른 평범한 손님처럼 진열된 팔찌를 쳐다보고 만져보더니 가방으로 손이 향합니다. 손 안엔 팔찌가 있었습니다.
팔찌를 훔친 40대 여성은 다음 날 또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걸 알고 있던 가게 주인은 비슷한 차림의 여성이 또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가게에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이 온 것을 확인하고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방을 좀 펼쳐 보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안 열어 보이려고 하더라고. 112 신고 딱 했더니 그럼 열어주겠다 그래서 열은 거예요. 가게 주인은 가게 CCTV를 살펴본 뒤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에 앞서 18일에도 또 11일에도 이 가게를 찾은 겁니다. 범행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가방으로 물건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다른 범행이 또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커피에 마약 성분의 약품을 타서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쳐 6천만 원을 가로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너무 많이 넣었던 걸까요? 다음 날까지 몸이 이상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골프장 식당에서 남성 3명이 모여 커피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지인 정모 씨에게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커피에 섞인 것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마약 성분의 약품이었습니다. 평소 80대 타수를 치는 정 씨는 이날 게임에서 104타를 쳐 5,500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빈스윙을 했는데 다리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홀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일당은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아마추어 대회 우승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게임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당은 두통약까지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타당 30만 원 정도의 내기를 했는데 약기운이 올라온 5홀부터는 타당 100만 원까지도. 하지만 커피에 약품을 많이 탔는지 피해자가 다음 날까지 약기운이 이어져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너나 솔직하냐 기술자는 아니잖냐. 정님은 기술자지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수dob을 못해갖고. 일당은 커피에 설탕을 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스타벅스의 증정용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스타벅스 코리아가 정식 조사를 한 건데 정작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 달랑 한 장 올린 게 다였습니다. 사과문 명의도 스타벅스 코리아였고 회사 임원 그 누구도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참, 과거 다른 증정용품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지난 5월 말부터 이달까지 증정한 여행용 가방입니다. 심한 냄새와 발암물질 검출 의혹에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국가인증 검증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제가 지금 든 이 가방에서 개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가방의 겉면에는 1kg당 450mg, 안쪽에는 240mg이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습니다. 개봉 후 2개월이 지나도 겉면의 폼알데하이드 검출 수치는 270mg을 넘었습니다. 품질 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말 가방 공급 업체는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성분 검사 결과를 스타벅스에 전달했지만 스타벅스는 증정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기관도 품질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한테 위해가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 벌이나 부당 조치를 하도록. 스타벅스는 새로 제작한 상품이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 마리에 수십만 원씩 하는 최고급 어종인 참치 수천 마리가 경북 영덕군 해변에 죽은 채 떠밀려 왔습니다. 주민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체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참치는 보통 정치망으로 잡는데 이 정치망은 자루 모양 그물에 깔때기 장치를 한 함정옥으로 물고기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절로 나왔을 리는 없죠.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망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자 참치 수백 마리가 어성가판을 가득 채웁니다. 한 마리에 최소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어종. 그런데 어민들은 잡은 참치를 바다에 버립니다. 버려진 참치는 죽은 채 파도에 떠밀려가고 해변에는 부패한 참치 사체가 널려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수거에 나섰지만 사체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바다 깔아앉는데 깔아앉아가지고 불을 잡으면은 해가 올라오거든요. 썩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어선이 잡은 참치를 버리는 건 바로 어획량 커터 때문입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경북에 배정된 어획량 커터는 74.4톤. 양을 채워 조업이 금지되자 정치망 어선들이 잡은 참치를 버린 겁니다. 바랑어가 고등어처럼 그렇게 성질이 좋아지고 이게 방류를 해도 이제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 하반기 내내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휴가철 물놀이 많이들 가시죠? 어제도 물놀이 하던 3부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사고가 난 하천을 가봤더니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다슬기도 잡고 카누도 타고 있었죠.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사고 2시간 만에 3명을 구조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50대 아버지와 20대, 10대 아들 2명이었습니다. 동생이 옆 밑에서 호적거리니까 형이 바로 도와리고 들어가서 같이 호적거리니까 내 아빠가 막 뒤따라서 빨리 들어간 거죠. 사고가 난 하천에 가봤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다슬기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쪽에선 카누를 탄 사람들이 유유히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심이 얕아 보이지만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있어 자칫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요원이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호루라기를 불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막말뿐입니다. 안 나가고 있다고 여기에. 그런 이제 자꾸 쫓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막 달라져요 이제. 더운 날씨에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느는 가운데 구명조끼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수입니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부력이 생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피서객은 147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여파가 꽤 큽니다. 이번엔 친윤계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혹세무민한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다고 맞받았거든요. 노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뒤 처음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계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 역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이 SNS를 통해 이 대표가 혹세무민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대법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됐던 많은 분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유출된 문자에서 언급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혁신위원은 쓴소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지만 쓴소리를 열심히 해도 이게 결국은 안 좋게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씁쓸함 같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혜진 의원은 윤리위 징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대표는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을 압축해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방금 전에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본선에 오를 3명은 이재명 의원은 물론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컷오프가 마무리됐으니까 밀렸던 단일화 문제도 앞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확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중앙위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후보들 컷오프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본선에 나갈 8명의 후보군도 추려졌는데요. 친명과 비명이 모두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박찬대, 고영인, 고민정, 서영교,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의원입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빡빡한데요. 합동 연설회는 다음 달 6일 강원과 TK 지역을 시작으로 4주 동안 모두 15번 진행됩니다. 한 달간의 열전이 지나가게 되면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백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수식에 참여를 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난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이후 28일 만입니다. 김 여사는 오랜 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한동안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진수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도끼질 퍼포먼스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문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그분도 여기 참석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윤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사태가 벌어진 이후라 취재진이 그 점을 눈여겨봤는데요. 네. 행사장 자리도 대통령과 좀 떨어져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취재진이 없는 곳에서 윤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그것 때문에 며칠 혼났겠네라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일이 확인해드리지 않는 게 관례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그 문자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까요? 네, 그건 다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원래 예정된 윤 대통령의 휴가인데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에는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휴가철을 맞아 내일 오전에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 안전과 치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변경된 일정을 알렸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교육부 업무 보고가 오후로 밀리고 첫 일정이 외부 일정으로 바뀐 겁니다. 어제 오늘 모두 다 건너뛰었으니까 그러면은 휴가까지 포함하면 거의 2주 가까이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는 거네요. 네, 공교롭게도 지난 화요일 문자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질문할 기회가 차단된 겁니다. 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문자 공개에 대해 직접 질문받는 게 부담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일정이 조정된 것에 대해
코로나와 치안 등 대통령이 휴가 떠나기 전에 긴급하게 챙겨야 할 일이라 마련된 행사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바꾼 것은 아니다 얘기군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댓글 정화라는 걸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관련자들 죽음만 이번이 4번째이다 보니까 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SNS에서 기사 정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옹호하는 댓글 작성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20년 넘도록 꾸준하게 당해온 일이라 새롭지 않다면서 고맙다는 글로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팬덤은 댓글 정화라며 집단적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정치인은 고맙다며 이를 장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원을 향해 이 같은 여론 조작은 막아야 할 극단이 아닌 것이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예, 정치부 백길준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4일 열기로 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경회의 소집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을 위해 모인 여야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 발령된 유사명 총경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로 이견을 보이다 회의가 30분이나 늦게 시작한 겁니다. 회의가 열리고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이 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굳이 채택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또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신경전 끝 27분 만에 멈춘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사명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가치가 없다며 청문회를 그냥 넘기고 싶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연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의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김순호, 김희중 치안감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일쯤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순호 치안감은 경장 특채로, 김희중 치안감은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담겨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 회의록은 폐기됐고 이걸 폐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근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제3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인데 최종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봤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 개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그런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 관리 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회의록 초본을 본 노 전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등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고 서명이 생성된 만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각에선 핵심 문건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비슷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리만 제시된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폐지했던 검찰의 티타임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북송되지 않았더라면 국내에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송 근거 중 하나로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들의 범죄 행위를 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 살인 행위라든가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누민홀 반응 정도만 하더라도 혈흔 반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3년 만에 열린 티타임에서 국내 수사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귀순 의사마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는 포스코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점 등을 미뤄서 원청과 하청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5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소송을 낸 지 11년 만. 제철업계에선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청업체 파업으로 곤욕을 치른 곳이 있죠. 50일이 넘도록 멈춰섰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 현장에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조선소 작업장. 50일이 넘도록 동작을 멈췄던 작업 차량과 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폭염 속에 극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인 선박블록은 복사열을 받으면 60에서 70도씨까지 솟구치는데 폭염 속에서 달구어진 철판 위에서 가죽옷을 입고 용접봉 작업은 그야말로 폭염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따갑고 이거 화사 입고 이러면 여름에는 화사 잘 안 났거든요. 온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고통이지 고통. 2시간마다 찾아오는 20분간의 꿀같은 휴식 시간. 시원한 얼음물로 뜨거워진 몸을 식혀보지만 또다시 현장을 찾는 일은 곤욕입니다. 거의 탈수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좀 어지러운 현상도 있고 많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혹서기 휴가를 2주 동안 가게 되지만 올해는 자진 반납했습니다.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휴가지 대신 작업장을 선택한 겁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공감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심해서 경영진도 담화문을 통해 직을 걸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과 약속한 인도 일정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해외 고객 신뢰도 확보 및 금속노조도 회사 정상화와 노사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 40대 기술원에 맞먹는 변혁을 예고했습니다. 30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며 그야말로 파란이 일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에서 패한 뒤 26살 박지원 여성부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참으로 기대가 크다며 당 쇄신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 있죠?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여성 청년이 어떤 발언을 하면 뒤에 누군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불과 넉 달 만에 당 지도부와 걸등을 겪다가 길거리로 나앉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성상납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전국을 떠돌고 있죠. 심지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싫어했다는 풍문은 거의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목이 터져라 글을 도운 당대표를 내친 사람으로 여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크루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31살의 총리가 돼 2017년 당시 세계 최연소 국가 수반이 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유럽에서는 젊은 대통령과 총리가 나라를 이끌고 있죠. 우리도 노년층이 사회 각 분야를 장악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정치 체제, 제론토크라시가 한국 정치를 휩쓸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말대로 청년은 늙은 정당의 주름을 가려주는 비비크림이 아니잖아요. 반세기도 더 된 53년 전의 40대 기술원이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건 우리 정치가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지금 여의도에선 청년 정치를 받아줄 아량 있는 정치 세력이나 명망 있는 선배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인 것 같아 답답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그 섬에 청년은 없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태풍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휴가철을 맞아 해안가 가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미국 괌 북서쪽 약 8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3km로 이동하고 있는 열대 저압부가 보입니다. 빠르게 세력을 키우는 열대 저압부는 중심의 태풍처럼 눈은 아직 없지만 밤사이 해수면 온도 30도 정도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호 태풍은 베트남에 있는 강 이름인 송다인데 토요일 오전 9시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해상을 거쳐 일요일 오전 중국 상하이 동북 동쪽에 이를 전망입니다.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상해 앞바다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도 인근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중심 위치가 70%인 확률 반경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C자 형태로 곡선을 그리면서 제주와 전남 일부를 지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도는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 또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도 예상하는 만큼 기상청은 해양 레저나 조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예상보다 8년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건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집값이 2배 오르면 출산율이 0.3명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73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9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총 인구가 줄어든 건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48년 이래 처음입니다. 3년 전 통계청이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급감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들어왔던 내국인도 나가게 됐고 지금 외국인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의 자연 감소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인구가 감소한 것. 고령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4세 이하가 16만 7천 명, 15세에서 64세도 34만 4천 명 감소하는 사이 65세 이상은 870만 7천 명으로 1년 만에 4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6명 중 1명은 이제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층도 10.1%로 지난해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는 지방에서 두드러져 4대 권역 중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집값이 100% 오르면 출산 인원이 0.1명에서 0.3명으로 감소했고 무주택자의 경우 출산 인원 감소폭은 0.45명까지 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MBN이 주최하는 시각장애인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골퍼들 과연 어떻게 골프를 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들에게는 눈이 돼주는 샷 도우미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김태일 기자가 골퍼 어머니와 샷 도우미 아들을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거리를 알려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특히 민감한 퍼팅을 할 때는 섬세한 정보까지 주는 존재. 바로 시각장애 골퍼들과 늘 함께하며 경기하는 샷 도우미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골프 관계자 등이 도우미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5년 차 시각장애 골퍼 박영애 씨의 샷 도우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나이스. 잘 맞았어. 바로 올해 대학교 2학년생 아들입니다. 10년 전쯤 어머니를 따라 골프장을 간 게 인연이 돼 그 후로 든든한 도우미가 됐습니다. 이대로 살짝 톡 밀면 돼 그냥. 완전 살짝. 어머니가 혼자 다니시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같이 팔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골프장 따라가게 되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학업 때문에 매번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짬을 내 함께 연습장을 찾곤 합니다.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또 좀 더 잘 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좀 흐뭇하죠. 그러고. 내일 열리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MBN 시각장애인 골프 대회 위드 서원밸리 CC에서는 이승민 씨와 같은 30명의 샷 도우미들이 시각장애 골퍼들과 함께 멋지고 감동적인 샷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서기 무서울 정도의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지역의 폭염특보는 한 단계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35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되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 저녁까지 간호원과 충남, 남부 곳곳으로 최고 2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 속초와 울진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괌 북서쪽 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주말부터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